한국 증시의 수건이 하나, 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MSCI 선진국 편입 이슈 이런 부분이 잘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을지 궁금한데 이 이슈부터 풀어봐야겠죠. 자, 오늘 박근호 이데일리 TV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요거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 어떤 요인이 필요한 건지 네. 잘 원활하게 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MSCI는 이제 주식 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세 단계로 이제 나눠놓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디벨로프드 마켓이라고 해서 선진국,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이머징 마켓, EM이라고 표현하고, 네. 그다음에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제 대부분 포진되어 있는 이제 프론티어 마켓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가 이제 이머징 마켓에서 이제 디벨로프드 마켓,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분석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단계를 한 단계 상향해야 되는 거니까 MSCI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 네, 그래서 그 그렇겠죠. 부분이 네. 어떤 걸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한번 좀 나눠서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MSCI에서 요구를 하는 것은 외환 시장을 24시간 운영을 해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새벽 2시까지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24시간으로 이제 운영을 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역외 원화 결제.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금융 시장이 문을 닫아도 이제 외국에서 원화로 이제 환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결제를 할 수 있게 네. 만들어 놔라. 이 부분을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의 완전한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살려면 네. 지금은 이게 좀 많이 반 정도 폐지가 됐는데, 과거 같은 경우는 금감원에서 어떤 등록을 해서 아이디도 받아야 되고 굉장히 절차가 복잡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지금은 이게 좀 어느 정도 해소가 좀 됐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더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나라는 눈만 뜨면은 경제방송 보면 나오는 얘기가 외국인들이 전날 뭐 몇 조 원 샀어요, 뭐 네, 기관들이 네. 팔아, 이런 수급. 것들이 나오잖아요. 네. 외국인들이 왜 우리 포지션을 시장에다 노출을 시키냐. 미국은 네. 개인 외국인 기관 포지션 발표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그렇죠. 미국은 발표를 안 합니다. 네. 이거를 완전히 이제 공개를 하지 말아라. 이건 이제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공매도예요. 니네 대한민국 껌뻑하면 공매도 금지시키는데 이거 금지하면 안 된다. 위를 볼 수 있으면 아래도 봐야 되는데 공매도 절대 금지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기업들이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어디에 뭐 수주를 했다, 뭐 납품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할 때 공시를 하는데 그걸 영어로도 똑같이 공시를 해라. 이제 영문 공시를 의무화를 이제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섯 번째는 이제 외국인 통합 계좌인데, 우리나라 분들이 미국의 뭐 스페이스X를 산다 그러면 미국 그 증권회사의 계좌를 안 트잖아요. 네. 이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통합 계좌를 이용을 하는 건데, 네. 옴니버스 어카운트라고 하는 건데, 이건 얼마 전에 풀렸죠. 이제 외국인 개인 투자자분들도 우리나라 주식 이제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크게 한 6가지 정도를 MSCI가 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70% 정도는 이행을 했다. 이렇게 네. 시장이 이제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네, 어쨌든 다 뜯어고추라 막 이렇게 맨 처음에 나와서 굉장히 좀 네. 까다로웠는데 네. 또 하나둘 우리가 또 해주는 어쨌든 네, 뭐 맞습니다. 접근성을 좀 좋게 하기 때문에 그럼 절차도 까다롭겠네요. 절차는 이제 세 단계로 봐야 되는데요. 이제 지금 이번 달이죠. 6월 23일 날 일단은 워치리스트 관찰 대상국에 이제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인데, 이 관찰 대상국에 포함이 된 다음에 한 1년에서 2년 정도 MSCI가 우리나라를 지켜봅니다. 네. 얘네가 이 선진국 지수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계속적으로 좀 이행을 하고 지키고 있는 걸 한 1, 2년 정도 지켜본 다음에, 만약에 이번에 등재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28년도쯤에 내후년쯤에 이제 선진국 지수로 실질적으로 편입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리밸런싱이나 이제 자금이 들어 나가는 거는 한 1년 정도 뒤에 한 29년도 정도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현재 글로벌 국가를 이렇게 줄 세어봤을 때 시가총액이 7위 네.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 안에 대단합니다. 네, 선진국, 뭐 신흥국 어떻게 좀 줄 세울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이 MSCI에서 선진국 지수에 포함된 나라,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포함된 이머징에 포함된 나라들을 살펴보면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자존심이 좀 상한다? 약간 그럴 만한 요소가 그런 있군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이제 선진국 지수에 포함된 나라는 23개국이고 이머징 국가는 24개국인데 이 선진국 지수에 당연히 들어가는 이제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캐나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해를 하긴 합니다만은 홍콩, 싱가포르도 선진국 들어가 있죠. 그쪽은 이제 금융 허브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선진국 지수에 포함된 나라를 몇 개 더 말씀드리면 체코, 네, 그 다음에 네. 이스라엘, 그리스, 그 다음에 포르투갈 이 나라들도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 있어요. 네네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지금 포르투갈과 체코와 지금 한 등급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조금은 네. 좀 자존심이 많이 상하고. 그다음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포함한 이제 이머징 국가들은 이제 중국, 그다음에 대만, 인도,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이런 국가들이 지금 우리나라랑 같은 레벨에 있는 어떤 이머징 마켓에 포함된 국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가 딱 듣기로는 저 국가보다는 우리가 위 아닌가 이렇게 네, 네. 생각할 만한 맞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네. 그 기준은 도대체 뭔가요? 그들만의 왜 기준이 네. 우리에게는 왜 상식적으로 안 네. 받아들여지는 건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네. 그 규제예요, 규제. 규제? 이제 그 규제에서 무엇을 규제하냐면 외환 시장에 대한 자유화가 좀 떨어진다라는 거죠. 앞서서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외환 시장에 대한 규제, 그러니까 폐쇄성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런 대만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글로벌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우리나라도 훨씬 먼저 들어가 있고 지금도 상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대만 달러에 대한 폐쇄성이 좀 MSCI에서 봤을 때는 만족하지 못할 부분이라 네. 대만도 아직도 이머징 국가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영문 공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MSCI가 요구하는 것을 안 따라주는 국가들은 아무리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이제 시가총액도 높고 경제가 발전을 해도 계속적으로 좀 이머징 마켓에 가둬놓는 게 지금 MSCI의 어떤 뭐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 정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개방하라 이렇게 좀 네. 요구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래야지 뭐 같이 그 선에 놔주겠다 이렇게 좀 네,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빗장을 풀려고 하는 이유는 그 선진국 지수에 다 포함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근데 뭔가 떡고물이 떨어진다는 게 네,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일단 들어가게 되면 별다른 노력을 안 해도 자금이 들어온다고 제가 네. 들었는데 그 자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이길래 우리 스스로 안 되는 건지. 네, 일단 우리나라가 포함된 선진국 지수 같은 경우는 네. 이제 MSCI 이머징 마켓을 추종하는 펀드의 자금이 우리가 보통 한 2조 달러 전후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2조 달러. 2조 예. 달러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3천조 원 정도 되겠죠, 실질적으로는. 예. 그러면 신흥국 지수 대비해서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길래 우리나라가 그렇게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냐 하면 선진국 지수는 일단 단위가 달라집니다. 경이 들어갑니다. 경이 들어간다. 네. 그 경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 한 2경이 안 된다, 뭐 1.8 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머징 마켓 자금 대비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는 자금 규모가 거의 한 뭐 10분의 1 아니면 10분의 뭐 1.5 요 정도 시장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가는 돈과 들어오는 돈도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지수에 들어오면은 이 자금들로 인해서 시장이 한층 더 레벨업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 지수에 꼭 편입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 자금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일단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면 훨씬 좋은 건 알겠는데 네. 약간 이제 이머징에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도 어느 정도 좀 빠져나갈 것 같긴 한데. 가장 중요한 네, 부분인데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만약에 선진국 지수에서 들어오는 돈보다 이머징에서 한 단계 올라가면서 이머징에서 빠져나간 돈이 더 많다라고 하면 네네네네. 사실 선진국 지수로 갈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실속이 없는 실질적으로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머징 마켓에서 사실 최상위권 아니거든요. 비중으로 봤을 때. 근데 규모를 좀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신흥국 지수에서 이제 추정 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전까지 12%, 13%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이번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 예. 많이 올라서 한 20% 전후 정도 될 것이라고 이제 시장을 내다보고 있는데 정확한 어떤 수치는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대만이 가장 이제 이머징 국가 쪽에서는 높은 편이죠. 대만이 한 26 정도, 그다음에 중국이 한 24 정도 내외, 그다음에 인도가 14였었는데 우리나라가 인도는 아마 제꼈을 것으로 최근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증시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은 이머징에서 우리나라가 한 12, 13 정도 차지하다가 이번에 20 전후로 올라왔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가면 과연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할 수 있는지 네. 그게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진국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 이경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더라도 한 2%가 조금 안 되는 2%안 되는? 1%만 하더라도 예. 엄청난 자금입니다. 경단이기 때문에. 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어쨌든 뭘 하든지 빚 좋은 개살도는 되지 말자. 네. 이런 생각 아마 하실 것 같은데 그럼 그동안 이제 들어갔던 국가들의 경향은 어떤지 예, 궁금해요. 우리가 보통 예. 이렇게 뭐 통계를 내면 네. 과거에 이제 이머징에서 선진국으로 편입된 국가들의 어떤 주식시장의 흐름이 어땠는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표를 잠깐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가장 윗줄은 과거에 이제 이머징에서 어떤 선진국, 그다음에 프론티에서 이머징으로 승격된 국가들의 모든 통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가운데 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론티어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머징 국가에서 선진국 국가로 편입된 나라들이 단계별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통계인데요. 일단 우리나라가 6월 23일에 이제 등재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워치리스트에 등록이 되면은 일단 그 실질적으로 이 선진국 지수로 편입될 때까지 주식시장이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네요. 통계 보니까 4.8% 정도 올랐고 그 다음에 워치리스트 등록돼서 1년, 2년 동안 관찰을 하다가 이 나라 이제 선진국으로 편입해도 되겠는데 이제 땅땅땅 선진국 편입 결정이 났을 때 주식시장이 오히려 좀 빠졌습니다. 그렇네요. 그 다음에 편입 이후에 1년 동안 주식시장이 그동안에 편입된 나라들 4나라 정도를 지켜봤을 때 굉장히 안 좋았는데 물론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주식시장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이유가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개별 이슈인가? 네, 예. 들어오는 돈보다 네. 나가는 돈이 먼저 나갑니다. 먼저 동시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동시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네네. 선진국 지수 추종 자금이 들어오기 전에 네. 이머징 마켓 자금들이 먼저 빠져나가기 그렇군요.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은 뭐 분위기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꼭 과거에 이랬다라고 해서 현재 이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담보할 수 없긴 합니다만은 분위기는 뭐 빠져나가는 돈 때문에 좋진 않았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머징 따져나간 그 대가를 일단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돈이 유입되는 그런 좋은 시나리오를 상상을 하는 그런 패턴이 되겠네요. 근데 이제 궁금한 부분이 저기 보니까 워치리스트가 있잖아요. 네. 단박에는 통과 안 시켜주니까 계속 네. 관찰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끝까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거죠.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네. MSCI가 이제 우리나라한테 니네 이런 것들을 이행을 하면은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라고 해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이행률이 정확히 수치로 표현을 할 수는 없긴 합니다만은 70%가 넘었기 때문에 이제 등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과거에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거의 뭐 20년 전에 18년 전에 2008년도에 워치리스트에 등재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잘만 하면은 이제 선진국 지수에 이제 편입이 될 수 있었었는데 그때는 2008년도에 이제 워치리스트에 등록이 된 후에 선진국 지수 편입이 불발이 됐거든요. 네. 그때 불발이 된 이유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공매도 문제도 그때 상당히 좀 많이 시장에서 좀 작용을 했고 그다음에 역외 거래, 원화의 역외 거래를 24시간 가동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환율 문제가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밤 사이에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닫혀있는 밤 사이에 24시간 외환 거래를 자유화를 해버리면 밤 사이에는 사실 그 외환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변동성이 확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그거를 가장 좀 신경을 쓰지 않나. 하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무조건 24시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좀 요구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원화의 역외 거래 24시간 이걸 좀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남을 테니까 역사에 그런 부분 저희가 계속 보도록 하겠고요. 주식이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기술이긴 한데 이게 참 결과로 얻기가 어려운 게 심리가 들어가 있어서 정말 그렇죠, 어렵습니다. 대표님. 위원님 제일 잘 아실 텐데 사실 그런데 우리 시장에 이렇게 오는 데는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굉장히 많이 작용했었는데 네. 이게 지금 좀 삐걱거리고 있나요?
지금 네. 시장에서 우리가 보통 시장이 좋으면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시장이 안 좋으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시장에서 좀 약간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관망을 하기 때문에 네. 거래량이 감소한다. 이게 이제 지금 코스피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좀 약간 차갑게 식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제 분석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전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사실 거래량은 지금 중요하지 않고 거래 대금이 중요하거든요. 대금. 우리가 보통 100만 원 갖고 50만 원짜리를 2개 사도 100만 원이고 100만 원 갖고 10,000 원짜리로 10개 사도 100만 원인데 지금 차트 잠깐 보시면 맨 아래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뭐 모니터에 차트 세팅할 때 맨 아래 거래량을 놓잖아요. 근데 맨 아래 거래량 보면 앵커께서도 보시듯이 거래량이 굉장히 줄고 있죠. 네네, 내려가네요. 네, 파란색으로 또 해주셨네요. 그렇죠. 근데 위쪽으로 올려보면 위쪽은 거래 대금이거든요. 거래 대금이 이게 저는 이게 준다라고 생각이 절대 안 되거든요. 네네네. 거래량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지만 맨 위쪽에 이제 거래 대금을 보면 네네. 이건 이제 주봉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줄었네라고 맨 오른쪽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봉은 금요일이 마감이 됐을 때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래 대금이 중요하지 지금은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이거를 분석을 해보면 시장의 투자자분들이 싼 주식을 안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싼 주식 위주로 좀 사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무너진 게 아니라는 방증이다 보니까 네, 그건 좀 안심이 되는 네. 그런 상황인데 맞습니다. 사실 예전에 뭐 오늘도 어떻게 보면 최고치 딱 찍었잖아요. 네. 9,000선 가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수가 팍 튈 때 항상 오르는 섹터가 있었으니 바로 증권주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빡 떴을 때 증권주 보면은 뭔가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어서 동조가 안 되네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증권주 이제 뭐 결론을 내고 말씀드리면 증권주의 뷰가 시장에서 안 좋아지면 그 시장이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네, 이제 증권주는 항상 시장의 분위기와 어떤 시세나 추세를 같이 가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증권주들을 살펴보면 사실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이게 스페이스X 관련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했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은 상당히 많이 빠져 있어요. 네. 하지만 뭐 키움이나 NH 뭐 투자증권이나 이런 기업들 보면 사실 고점에서 그렇게 많이 밀려 있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일단 증권주는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거래소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같이 올라간다라기보단 조금 한두 박자 뒤늦게 따라갑니다. 후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코스피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일단은 증권주도 조정받았고 지금 이제 자를 보면서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증권주 평균을 25년도 4월 9일 날 한 주 사고 그다음에 코스피를 한 주 샀을 때 수익률을 비교한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4월 9일이냐면 25년도 4월 9일이 코스피 최대 저점이었죠, 최근에. 거기서 샀을 때 파란색이 이제 증권이고 빨간색이 코스피인데 증권주들 평균 업종의 상승률이 코스피보다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어떤 퍼포먼스가 2배 정도 나올 때도 있었고 물론 여기에 미래에셋증권이 좀 과도하게 오른 부분이 네. 포함이 돼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빨간 선이 이제 파란색을 이제 앞서기 시작했죠. 여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이제 시장이 올라가면서 증권주가 조금 조정을 받았었는데 지금 시장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고 나머지 업종은 그냥 기타라고 지금 시장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기타입니다. 삼성전자, 기타. 하이닉스 빼면 나머지는 기타. 네. 어떤 업종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시장이 위쪽 방향 계속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 뭐 99.9% 아니라 100% 증권주는 코스피 추세를 추종하기 때문에 증권주도 지금 저점 매수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약간 비실비실할 때가 비중 확대의 기회인 거네요. 네네. 증권주 섹터까지 좀 잘 알아봤습니다. 결국 뭐 MSCI 선진국 지수 이렇게 좀 편입이 되고 이런 부분이 더 붙고 이러면은 더 이렇게 날아갈 텐데. 이게 실질적으로 네, MSCI 편입 자금이 안 들어오더라도 네. 주식시장은 원래 아까 이제 앵커께서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심리잖아요. 심리. 그 기대감이 상당히 더 많은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잠시 이제 눌렸을 때 꼭 올라갈 수 있는 섹터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는 타이밍인데 그 가격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증권주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TV 전문위원 박근호 위원님과 함께
시장의 특징 그리고 전략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